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여쭤보던 거 먼저 이 이전 문제요. 네, 네. 다들 아니 이 어떤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 자체만 평가하면 뭐 찬성하는 국민들이 제 보기엔 과반수가 넘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저렇게 안 나오는 거는 하루도 청와대 못 있겠다 뭐 이런 약간의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라고 보세요? 안 의원님은? 제가 윤석열 당선자에게 정치 선배로서 그렇죠. 한마디 제가 대선배시죠? 코치한다고 그러면은 예.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예. 이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MB 사면 시켜주고 싶잖아요. 이해합니다. 주요 측근들이 전부 다 MB맨들이니까 어떤 약속들도 있었겠죠. 그런 거 기다렸다가 취임되고 난 다음에 8.15 특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선심 써주듯이 김경수도 포함시키고 뭐 조국 교수 저 사모님도 포함시키고 등등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이미지도 갖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청와대 회동도 불발된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요, 제가 볼 때 윗법만 안 저지르지 않으면은 웬만한 걸 다 관대하게 넘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 청와대 회동이 불발됐을까? 그 결국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5월 10일 날 지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제가요 앞으로 8.15 때까지 청와대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드릴게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디가 장소가 적합할지 강화문은 아닌 것 같고요. 경호 문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 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적합할지 장소 부지를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거 같이 마치 군사작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후다닥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판단일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뭐 검사 출신이시고 나름대로 자기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판단에 그런 루트가 있지 않을까. 용산 이전 문제는 윤핵관들도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면은 이걸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저 지금 행보가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뭐 레임덕 대신에 취임덕이란 말도 생겼지 않습니까? MB 사면에 이어가지고 이거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똥볼 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똥볼 찬 거 아닙니까? 청와대 이전. 저는 이런 식이면은 청와대 그 이제 세 번째 또 똥볼이 찰 것 같아요. 그러면은 3-4번까지 똥볼을 차게 되면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5월 10일 날 취임할 때 취임덕에 걸려서 취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괴소문들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라고 해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여사죠? 여사인가요?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김건희 예비 여사께서 뭐 언론에서 좀 헷갈리는데요. 서울의 소리 그 녹취록에 보면은 청와대 옮길 겁니까? 그러니까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김건희 예비 여사께서 관대하게 여사라 그러시죠? 네네 좋습니다. 뭐 영부인께서 2번씩이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뭔가 결정돼 있는 당선되면은 바로 옮기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괴 소문을 이게 확산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큰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있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법 6조죠. 7조에는
당선자의 행정적인 지원에 관련 그런 법을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조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련된 당선자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이런 결정을 했고 이거를 대통령 당선자가 굳이 하고 싶어 할 때는 이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 자초 지정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좀 세세하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는 친절함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괴소문은 믿고 싶지도 않고 정말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괴소문이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당인가요? 그것도 아직 집권전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건 뭐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합참의장 전직 어떤 군 최고 수뇌부들 11분이 모여가지고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하면 보수 정권 아닙니까? 특히나 그렇다면 적어도 이건 이렇게 해결 가능하고 이건 들어가서 이렇게 해결 가능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난 할래라고 하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청와대를 옮긴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상징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정 과정도 좀 미스테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왕적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산 정의화경 선생님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지금 한 58%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조사. 30%가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보수의 콘크리트층이 있어요. 그게 30%고 또 진보는 30%지 않습니까? 58% 반대하는 거는 가운데 30%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취지와는 무관하게 큰 탈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원래 공약으로 하셨고요. 혹은 광화문이 안 되면 좀 면밀한 검토를 끝에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용산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하면은 반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국민들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용산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용산 가겠다 그러면 국민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제 이 불을 끄야 되는데 이 불 끌 생각하지 않고 여행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급한 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폐해진 민생들의 삶을 지금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리 나가 보면은 밤에 좀 불이 꺼져 있는 거 아닙니까? 11시까지 연기해줘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선자가 대통령 만난다고 했을 때 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뭐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것인지 이게 화두가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간두고서 그건 뒷전이고 MB 사면부터 이야기 꺼내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이전한다고 누가 국민들이 청와대 돌려달라고 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이걸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헌법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쳐가지고 가능한 것이죠. 청와대만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국방부 가면은 거기는 요새예요, 요새. 제가 들어가려고 한번 저 국방위원한테 한번 해봤는데 안 의원님 가면은 못 들어가실걸요? 지금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그런 청와대 이전이랄 수 있습니까? 지금 급한 거는 민생인데 이 민생의 급한 불부터 그걸 생각을 해야지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더 심각한 제가 본질적인 문제는요. MB 사면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이런 문제가
수면으로 부각되고 이게 논란이 되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면서 정작 다뤄야 될 윤석열 그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책과 비전이 지금 묻혀버렸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새 정부로서는 새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반대한 분들에게도 어떤 기분이 안 좋은 일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 문제가 진짜 모든 걸 다 말씀하셨지만 블랙홀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럴 사안인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데 거기 동의 못하는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하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어요. 청 돌리고 싶으면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청와대 그냥 개방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야 정말 달라졌네 좋아졌네 하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졸속으로 그다음에 제가 웃긴 게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줄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인데 본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측근 참모들도 오만하게 이럴 데 없어요. 지금은 승자의 겸손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이거 완전히 그 점령군도 그냥 점령군이 아니라 오만한 점령군의 행태를 보이는데 오만하면은 국민들이 책찍을 듭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은 크게 나쁘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똥볼을 차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우리가 국민들이 야 저거 안 되겠다. 정말 민주당 힘실어져서 견제시켜야 되겠다. 국민들이 그러실 그러니까 이 정파적 입장에서 보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방선거 앞두고 나쁠 게 없으시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거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이 나오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절대 어떤 이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그리고 또 지금은 좀 중요한 문제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언론으로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문제가 저렇게 중요할까? 저도 그다음에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뵙고서 2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그 한반도 정세 2시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가해 교수를 받았어요. 그 어르신께서 글로 써주면서 저한테 이제 앉혀놓고서 열강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은 명실상부하게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그게 커밍 순입니다. 한 달 내로 그분은 그렇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전망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남북의 이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지금은 그 김태우라는 분 있잖아요. 인수위원회. 그분에 대한 MB 시절에 저 안보 청와대 안보 담당 비서관 하시는 분이죠. 북한 전문가들은 그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그분을 굉장히 우려하셔요. 그분은 그분은 MB 정부 시절에도 이런저런 설화도 있었고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그 실무자 회의를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준 거를 북한 측에서 거부하면서 평양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오만하고 그 우리를 뭘로 보냐 그렇게 직접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그 메카시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 사고 정말 무찌르자 공산당 뭐 북한을 너무나 적대시하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을 지금 북한 그 정책에 딱 그 전면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려를 정세현 장관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는 아주 위태로울 것이다. 정말 걱정된다라는 걱정되는 일인데 정세현 장관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분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보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국방부를 이전을 한다. 합참을 이전한다. 이런 발상 자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윤석열 당선자가 제안은 받았겠지만은 그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왔지 군대를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40개월 갔다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군대 좀 그 사정을 알고 안보에 대해 가지고 젊은 시절에 군대 어디 40개월 갔다 오셨습니까? 그건 국가 비밀입니다. 예. 아무튼 40개월을 제가 갔다 왔어요. 그것도 병이시죠? 그것도 31살에 갔다 왔습니다. 아, 병이시죠? 아니 뭐 그 국가 안보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 만나면 제가 평양을 한 10번 정도 다녀왔어요. 군 시절에요?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이제 그 북한 사람들한테 거기 여군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어떻게 다녀왔냐, 몇 년 다녀왔냐 묻는 거는 안보 관련된 질문이라서 절대로 거기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도 안보 비밀이기 보안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 저분이 특히 이제 병력 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5년 내내 읍으로 갈 거예요. 이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저렇게 안보 의식이 희박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합참의장을 하셨던 11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거는 굉장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례적이죠. 그리고 보수 정권에 대해서 그런 지지했던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의견조차도 무시를 하고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건 불통입니다. 불통이고요. 그리고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니들이 뭐라 한들 다산 재경환 선생님이 뭐 백성이 싫어하면 하는 일은 하지 마라고 그랬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의 제왕적 리더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이 대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하여튼 실패라는 건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영이라고 하시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죠. 뭐 표정 관리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표정 관리 안 해도 좋습니다. 나라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끌겠다는 이런 재앙적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어떤 성공한 대통령 다음에 더 성공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루어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은 협조할 건 협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지사를 아직 선언 안 하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는 뭐 분명하시니까요. 당내 최고 경쟁자는 누굽니까? 아까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누굽니까?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보입니까? 제 눈빛 속에. 아니요. 저 보도 봤습니다. 보도.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오선을 하면서도 어떤 사실 자리를 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제가 입각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은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담 드리기 싫고 이게 공치사인 것 같고 뭐 국정농단 밝히고 뭐 촛불 전국을 좀 이끄는 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공치사 싫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장관을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회 나 자신 없다. 저쪽에서는 무조건 낙마의 공순일 텐데 그래서 다음 정부 들었으면 그때 내가 좀 해도 한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뺏길 줄은 몰랐죠. 그랬더니 잘난 척하다가 장관도 한번 못했는데 무슨 장관이셨습니까? 입각제의가 그거는 뭐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비밀이 많으시네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육과 문화체육 여기에만 제가 붙박이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은근히 대답은 다 해주세요. 그건 이제 현명하신 또 우리 시청자들이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은근히 대답은 다 해주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제가 밝힐 수 있었던 것도 저의 그 주무대였던 문화교육체육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제가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밝힐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뭘 질문하셨죠? 그 경기지사 그 당내 그래서 저는 정말 자리를 탐해 본 적이 없어요. 자리를 탐해 본 적이 없었고 정말 저의 모토가 백의 종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당선자 이 시절에도 이 폭주, 그다음에 불법, 불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경기지사 여론조사에 1등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2등과의 큰 차이로 이 도민들의 뜻이 뭘까? 왜 부족한 안민석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까? 거기서는 첫째로 이제
이제 너희들이 야당이 됐으니까 예. 야당은 윤석열의 이 불의와 불법을 막고 예.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욕으로 해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의리부리하고 좀 예. 뭐 모범생이고 예. 좀 좀 유약한 그런 예. 리더십, 그런 리더십보다는 지금은 강한 리더십을 아마 도민들이 지금 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를 지켜야 된다. 경기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예. 유약한 리더십까지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 제가 목숨 걸고 밝히고 예.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천일을 보냈거든요. 예. 뭐 우리 당에서도 막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을 때 그래도 용기 있었고 네. 그래도 좀 결기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그 후보자, 그런 후보자를 아마 도민들은 당원들은 네. 그것이 안민석이 아닐까. 그것이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그 메시지의 의미 아닐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거 말고는 제가 뭐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도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1등으로 나오는 예. 저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과연 같은 흐름일까 궁금했는데 더 좀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윤석열 당선이 우리 지지자들 하여금 아주 불안감과 공포심. 우리 예. 지지자들은 지금 집단 우울증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강한 카리스마를 갈망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당내에선 가장 그래도 위협적인 경쟁자는 누군가요? 모두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뭐 모두 다 위협적인 선거에 분들이죠. 있어서의 경쟁력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그 안 의원님의 근접하는 경쟁자는 누군가요? 저는 선거할 때요. 제가 예. 5번 선거를 해봤지 예. 않습니까? 선거를 하면서 5번 다 이겼어요. 예. 이긴 것도 항상 시민들께서 20%는 안 남겨져요. 예. 15%에서 20% 차이로 그렇게 제가 이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 내리오선을 하면서 제가 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훈은 예. 상대를 의식하지 말고 내 거를 열심히 하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면은 내가 부족했던 것이고 그런 거니까. 예. 그런데 계속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거든요. 예. 지금까지처럼 적금만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해서 예. 그걸로 도민들의 성부를 얻는 것이죠. 상대를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또 특히 폄하하는 그런 선거는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 아까 김동연 예. 대표님 같은 예. 경우에는 이거 팩트거든요. 예.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예. 뿌리가 그건 틀려요. 뭐 팩트고요. 제가 예. 이제 어느 시장님 만났는데 그분 예. 말씀이 아니 의원님 뿌리가 다른 뿌리에서 예.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예. 그게 참 일리가 있는 비유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맡겠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그러면은 함께 연대할 수가 있고 아, 예.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다. 훌륭한 파트너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예. 그러나 자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인 계산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어떤 전략 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당내에선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오히려 그래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는 예. 이제 그분이 저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예. 함께 겨루고 경선하자. 예. 그리고 지면은 승복하고 지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자. 그 경선에 입장인데 룰은 합의돼 있나요 지금? 전혀 안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의원님들이 저한테 물어오는 것이 예. 아니요, 네가 알고 있어요. 예. 첫째, 김동연 대표가 전략 공천을 요구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두 번째, 전략 공천이 안 되더라도 경선 룰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는 예. 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은 당원 50%, 예. 도민 50%, 일반 여론 50%거든요. 예. 이것을 당원들로 하면은 불리하니까 예. 일반 여론으로 100% 해달라는 예. 그런 요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물어오는데요. 예. 어쨌거나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예. 것은 김동연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좀 그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하루빨리 내일이라도 김동연 후보께서 대표께서 선의 경쟁을 하겠다. 나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유리한 그런 조건 나한테 난 원치 않는다. 예. 그렇게 선언해 주시면은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룰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경선 룰이 바뀐다는 것은 네. 그게 문제가 있고 그렇죠. 특정인을 보고서 룰을 바꾸겠다는 그렇죠. 의지기 사람 때문에 어떤 이게 당원들이 이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대선 이후에 10만의 젊은 이제 당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당은 지금은 사실 제가 왜 지금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냐고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 당이 국회의원이 회초리를 맞고 반성을 해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앞으로는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당원들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까? 즉 말하자면 당의 혁신인 것이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드는 게 당 혁신의 저는 요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당대표 할 때 권리당원들 말고 대의원이라는 제도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훨씬 더 가산점을 붙인단 말입니다. 표의 등가성이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을 더욱더 민주화하고 당원을 당의 중심에 세우면서 당을 혁신시키는 거 여기에 제가 1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도지사 출마를 빨리 해버리면은 사실은 저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하루라도 좀 미뤄서 의원들이라든지 언론에 나가서 당 혁신에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당의 어떤 서광이 비치고 당 혁신의 질서가 비춰질 때 그때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누구?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비대위원장 그분이 됐을 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용기를 냈어요. 이런 파격 찬성한다. 그리고 젊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주장의 메시지 상징상 우리는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응원하는 페북을 의원들이 거의 다 저렇게 젊은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겨 말들이 참 비해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냈고 좀 전에 이제 직접 만났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굉장히 성숙돼 있더라. 아, 그렇습니까?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6년생입니다. 96년생.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돼 있더라. 아주 차분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차더라.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깐부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좋은 만남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세계 강아지 날인 거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까? 왜 아냐면 제 강아지가 어제 하늘로 가는 바람에 제가 열쇠 어떻게 묻었습니까? 그 장례 대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있죠. 그 있더라고요. 훌륭하시네요. 거기 네, 저는 이제 임종을 못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슬프시겠네요. 애를 잃어서. 제가 웃어도 정말 어떤 그 가슴 한 켠이 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뭐 책을 보거나 하면 그 옆에 항상 올려달라고 올라가지고 올리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녀석이 가만히 있으니까. 딴 식구들은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귀찮네. 가만 놔두니까 두세 시간을. 그런데 13년을 이렇게 강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건순부 기자님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지현 위원장도 이제 저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고 저도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강아지로 또 이제 깐부연 동맹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당 혁신을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당원을 중심에 세우는 민주당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깐부 동맹을 오늘 맺은 날입니다. 강아지는 정치인들에게 제가 뭐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것 같아서 근데 워낙 그 반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뭐 보험제도랄까 이런 게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게 많아요. 굉장히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키워서 그런 것 같아서 한 번도 꺼내진 않았는데 마침 뭐 말씀하시니까 이래서 그 어떤
혼자 사는 분들이 말입니다. 소득 수준이 그냥 어느 정도 되더라도 그 부담이 보통이 아니에요. 얘가 또 아프고 하면 의료보험 자체가 잘 안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표준 의료비가 책정이 돼야 되고요. 그럼요. 그런 걸 하여튼 굉장히 그다음에 애써 만드셔야 될 거예요. 예. 개식용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선진국이고 뭐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식용 문제 이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거든요. 이거는 빨리 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글쎄요. 됩니다. 아주 제도 보완점이 많다는 생각. 제가 근데 키우는 동안은 제가 키워서 그게 언론 통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게 반영될까봐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었는데. 예. 근데 오늘 처음으로 영업 비밀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어제 떠나 보내고. 근데 네. 그 돈도 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중산층 정도의 수입일 텐데 꽤 부담스러워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럼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꽤 부담스럽고 그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또 어디 데리고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뭐 하여튼 그 자리를 비울 때 케어해 줄 때도 부족하고 그런 시설이 시스템이 되려면 그게 또 돈 문제니까 결국은 또 보험 문제고 이런 것들이 해결해 하실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셨습니까? 비밀입니다. 그거야말로. 비밀이시고. 그야말로 비밀입니다. 예. 그게 우셨다 그러면 제가 또 더 달라 보일 텐데. 비밀입니다. 하여튼 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박진 위원장의 그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응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이 이분이 성공해야지 청년들에게 여성들에게 이제 희망의 등불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제2의 제3의 박지연이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그렇습니다. 박지연의 이 실험이 실패하게 되면은 역시 안 되구나.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여성들이 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감사원장을 하신 분,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 몇 개월 만에 대선 후보로 나오고 이런 정치 구조는 정상적인 정치 구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도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제대로 대선 주자가 되고 하려면 박지원 위원장 같은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한 분들이 훈련받고 저는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의도에서 보니까는요. 정치를 오래 한 분 치고 청렴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저는 비리와 부패, 부정의 이런 사설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한 거 말고 플러스 청렴한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청렴은 기본이고요. 청렴은 기본이고 그 어쨌든 이제 안 의원님이 경기도에서 올해 어떤 경기도 지역 기반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고 했으니까 어떤 정치적 포부 또 국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뭐 혹시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그래요. 이 프로에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출연하고 싶다. 그게 소원이었는데요. 이거 별말 소원이 풀어진 날이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이제 패배 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은 진 게 아니죠. 이게 이제 0.7%라는 게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 쪽도 크게 절망할 필요 없고 이긴 쪽도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사실상 5대5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지지자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어떤 분들은 보름 동안 TV 한 번 안 본다. 그런 분 계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분이 있고 그냥 이제 멍하니 그냥 하루 보낸다. 그런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책임이 저희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희들이 부동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 부동산 문제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그거는 현상적인 문제고요. 그거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우리가 촛불로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기득권에 너무 안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재산도 한 푼도 못 찾았잖아요. 예. 제가 특별법 그렇게 제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거의 여기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선거하는 동안에 어떤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저를 만나면은 왜 그 최순실 재산 못 찾았냐고 예. 그러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을 통과시켜서 특별법을 왜 가지고 조사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이 노력이 저는 단 1도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왜 그랬을까? 네. 저는 정말 통탄스러워요. 예. 근데 뭐 저만 계속 주구장창 이 이야기하면 안민석이 또 저런다 그럴까봐 예. 저도 지치기도 했고 예. 그랬는데 이런 그를 포함해가지고 촛불 국민들에게 저희들에게 부여했던 그런 아젠다와 숙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예. 재벌개혁, 교육개혁 이걸 제대로 못한 것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것만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은 부동산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대선에서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따라서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 출마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책임을 통감한다. 중수청법 통과시키겠다. 언제까지? 예. 대통령 임기까지. 5월 9일까지. 그다음에 언론개혁법 통과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공약들 다 법으로 다 통과시키겠다. 그다음에 한국형 PPT. 이게 그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하기 위한 이 법이거든요. 이거 통과시키겠다. 이거 공약하고 단 이거 내가 통과 못 시키면은 5월 9일 날 원내대표 사퇴하겠다. 예. 이런 조건을 달고서 제가 표를 저는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전 이 방송을 듣는 후보들은 저에게 표를 얻고 싶으면은 제가 표가 한 표겠습니까? 그래도 제 주위에 뭐 제 뜻을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아직 한 24시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이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는 분에게 저는 표를 던지겠으니까 그 공약을 지금이라도 외전을 보시고 외전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런 조건조차도 모르시겠지만 이걸 보내세요. 그 후보들. 외전을 보신 자 내일 원내대표 된다. 후보들한테 보내세요. 이거. 실제로 저는 제가 원내대표 후보라고 그러면 그러한 결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피했는데도 국회의원 배치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야 너희들은 지금 기득권에 연연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들에 대한 신뢰를 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내대표로 나선 분들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신을 던지고 헌신하는 5월 9일까지 내가 이 법 처리 못하면은 나 원내대표 사퇴하겠다. 그 약속을 저는 해주는 후보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고문이시죠? 지금 상임 고문이시죠? 네네. 예.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 의원님의 생각. 제가 대선 마치고마자 답답해서 제가 모시는 저 큰 그 정신적인 멘토가 있어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신데요. 그래서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 제가 대선 마치고 이틀 있다가 대선 수요일 있었고 금요일 날 이제 찾아뵈러 갔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재명은 이제 한국 정치에 특히 민주당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보배 같은 존재다. 이 보물을 불쏘시개 용으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반면에 백낙천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38년생인가? 그렇습니다. 38년생인가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정말 대표적인 지성이지 않습니까? 진보적인 어르신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DJ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게 이재명이다. 그 백낙천 의원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이재명 고문에게 잘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백낙천 교수님께서 그런 평가하시는 거는 정말 이재명 후보 지사 고문이 졌지만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울 선생님께서도 이재명은 민주당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백낙천 교수님께서도
DJ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예. 이 선물을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선물의 뜻을 잘 좀 새겨 듣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당장에 뭐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현실성이 일단 없고요. 예.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이재명 고문이 백의 종군하는 자세로 예. 그런 심정으로 지원 유세도 다니고 예. 지방선거를 도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거치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이고 예. 워낙 판단이 뭐 탁월한 분이니까는요. 예. 뭐 그래서 그거는 보름 후에 예. 보름 전에 이거 용산 이전 이런 문제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 보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 정치를 그렇습니다. 2달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예, 모르는 그때 것이거든요. 돼서 또 한번 모시고. 그러나 예. 이재명이라는 보물, 예. 이재명이라는 우리의 자산은 아껴 써야 된다. 예. 그런 그 도로 선생님이나 백낙청 교수님 두 분의 알겠습니다.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또 기회 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